166페이지 72번부터 4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66페이지 72번부터 43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2번 도금층, 질화층과 같이 얇은 층의 경도 측정에 적합한 경도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비커즈 경도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얇은 층에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비커즈 경도기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비커즈 경도기. 그래서 HMV라고 하는데 요거는 미소 경도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비커즈 경도기나 마이크로 비커즈, 즉 미소 경도기는 도금층이나 질화층, 도금층이나 질화층은 두께가 안 두꺼워요. 굉장히 얇은 층입니다. 이 경도 측정에 적합한 경도기입니다. 73번 다음 중에서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순철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해놨습니다. 이 경화철입니다. 경화철, 연철, 암코철, 전해철 등은 순철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해철은 탄소 함량이 제일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74번 철 니켈계 불변강, Fe하고 Ni가 합치면 불변강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바입니다. 인바. 불변강을 그래서 번역하면 인바라고 했습니다. 왜냐? invariable steel이가 길지요. 그래서 줄여서 인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바는 이거 길이가 불변인데 이거보다 더 길이가 불변인 강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철니켈에다 코발트를 넣으니까 정말 길이가 거의 안 변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슈퍼 인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종시계에 보면 밥을 주는 개종시계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밥을 주면은 그게 태엽에 있는 그 태엽이 아주 탱글탱글하게 감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일정한 간격으로 탁탁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추를 흔들고 시계를 맞추어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엘린바라고 합니다. 엘린바. 엘린바는 이 인바에다가 크롬을 한번 넣어 보니까 탄성률이 불변이더라. 그래서 그걸 엘린바라고 하는데 엘린바는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냥 엘린바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 엘린바도 또 더 탄성률이 불변인 것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코발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탄성률이 거의 불변이더라. 그래서 그걸 코엘린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니켈계 불변강 인바인데 철니켈계 함유 성분을 조금 변화시켜 보니까 백금과 같은 성질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플래티나이트라고 합니다. 백금도 플래티넘이거든요. 그래서 플래티나이트는 백금화해서 플래티나이트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종류는 모두가 다 불변강인데 스텔라이트는 초경합금에 해당합니다. 코발트, 크롬, 텅스텐. 그래서 불변강이 아닙니다. 75번 대표적인 내연기관용 비철금속 재료 Y합금이 있습니다. 어느 합금인가? 이 Y합금은 내연용 합금입니다. 뭐냐면은 자동차 피스톤용 내연용 합금입니다. 이거 이제 저는 외울 때 늘 그렇게 외웠습니다. 알구니마 Y라고요. 이 Y합금을 저는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은 여러분도 한번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시작했냐면 어차피 시험을 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성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알구니마 Y 요거 그렇게 좀 여러분도 혹시 시간 나면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마 안 까먹을 거예요. 76번 주철의 성장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주철에는 다른 성분도 많지만은
금속관 화합물 시멘타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e3C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열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분해가 되기 쉽습니다. 분해가 되면 이 Fe3는 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C가 흑연으로 남습니다. 그럼 이게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관 화합물 흑연화에 의한 팽창으로 발생한다. 여기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A1 변태에서 A4 변태에서 무게 변화에 의한 팽창 아닙니다. A1 변태에서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팽창할 수 있습니다. A1 변태에서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A1 변태에서는 팽창할 수 있으나 A4 변태는 아닙니다. 불균이란 가열로 생기는 크랙이 막 생길 때 팽창으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규소가 산화할 때 팽창으로 발생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되고 나아버는 A1 변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니까 이제 성장할 수 있습니다. 77번 신소재입니다. 비정질 합금, 비결정성 합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체금냉법이 아닌 것은 스프레이법입니다. 진공정착, 화학정착, 스프트링법은 기체금냉법이고 스프레이법, 단롤법, 쌍롤법, 원심법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액체금냉법입니다. 재료의 안전하중의 작은 힘이 계속 반복하여 작용했을 때 파괴를 일으키는 시험은 요거는 피로시험입니다. 피로시험. 자, 계속 반복하면 피로가 쌓여서 파괴가 일어난다. 이것을 피로시험이라고 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자, 경도 매우 높은 고탄소광 재료 연화하려면 어떤 공정을 적용하는가? 연화하려면은 이 망상 시멘타이트 조직을 구상화합니다. 그래서 고탄소 강도 그렇고 주철도요, 이렇게 구상화 주철은 그래서 유연 주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망상 시멘타이트를 분해시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멘타이트 Fe3C잖아요. 그죠? 거기에 Fe3가 이제 순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상 흑연 풀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뭐냐 유연 주철 유연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연하다는 것은 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철에서 칠드층 얇게 하는 원소는 이거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요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니까 좀 어렵죠, 그죠? 자, 주철에서 칠드에 미치는 원소 영향 C와 P는 칠드 깊이 감소하나 경도 높이고 SI는 칠드 깊이 경도를 감소하고 S는 칠드 깊이 하나 무르고 망가는 칠드부 점성 강도를 좋게 한다. 니켈 구리는 칠드 효과를 높이고 고급 롤에는 니켈 크롬을 넣습니다. 그럼 칠드층을 얇게 하는 원소는 여기 코발트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로도 문제를 여기서 변형시키면 조금 어렵죠, 그죠? 칠드 깊이를 감소하나 경도 높이는 원소는 하면 탄수와 인입니다. 칠드 깊이 경도를 감소하는 것은 SI다. 칠드 깊이는 깊게 하나 무르게 한다. 이거는 황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십시오. 자, 망가는 말이죠. 칠드부 점성이나 강도를 좋게 합니다. 니켈 구리는 칠드 효과를 높이고 이런 건 좋습니다. 코발트는 칠드층을 얇게 하는 원소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이걸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많이 중복이 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집중해 공부하면 이제 칠드층 얇게 하는 원소는 여기에서 코발트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여기 이제 평생기술 교육이라 했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며 보니까 자꾸 까먹기도 하고 암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래 보니까 새로운 분야 기술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 강의를 합니다. 단 여러분에게 늘 양해를 구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그걸 세부적으로 안 갔는데 이 답을 보고 명확하게 설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7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이 적은 선철 용이하여 주입전에 칼슘, 마그네슘, 세륨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철은 이 접종제라고 합니다. 구상흑연주철. 그래서 핵이 생기게 해가지고 구상흑연주철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접종제에는 칼슘, 마그네슘, 세리움이 있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변형되기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신소재가 형상기역합금이죠. 그죠? 오스테나이트에서 마텐자이트로 변화했지만은 열을 받거나 이러면 다시 모상인 오스테나이트로 돌아가고, 또 열이 낮아지면 다시 마텐자이트로 가고, 본래의 그 모상을 기억하고 있는 합금이 형상기역합금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니켈, 티탄 합금이라고 그랬죠? 니켈, 티탄 합금. 요건 꼭 좀 알아주어야 합니다. 자주 시험 문제 나오죠? 이 형상기역합금의 가장 대표적인 합금은 니켈, 티탄 합금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도면 빗금친 부분 밀러지수. 밀러지수도 여기서 아마 상세하게 배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 침투 비파기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안 배운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요 빗금친 부분 밀러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거 알아주십시오. 요 원점에서 x까지는 1입니다. 요게 이제 입방체니까 x, y, g가 다 111입니다. 같습니다. 길이가. 여기에 이제 단위 격자인데, 자, 여기에서 x까지 1이죠. 그럼 요거는 뭐 여기에서 밀러지수 할 때 상시하게 뭐 1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y도 x에서 여기까지 1이죠. 그런데 g는 여기서 g가 여기인데 이 그림하고는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걸 만나지 않는 걸 0으로 합니다. 0. 그래서 110이다. 110이다. 이 등가면수는 양쪽으로 좀 어려운데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게 110이다. 그리고 요거는 등가면수 가치가 똑같은 거는 111이다. 110이다. 요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요 밀러 지수를 세부적으로 하는데 만약 요 그림이 x의 반에 와가 있다. 2분의 1에 와가 있을 땐 여기 2가 됩니다. y도 반에 갔을 때는 2가 됩니다. 안 만나는 거는 0이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요게 80번이 이제 생전 처음 나온 거니까 요걸 좀 잘 알아두세요. 요런 가치를 가진 면이 결정격자는 이게 옆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6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자, 침투 탐상시험 장치 중 배액대의 주된 역할에 속하는, 배액대는 뭐냐? 드레인하는 거지, 그죠? 시험체 표면에 있는 잉여 침투액을 줄줄 흐르니까 이걸 미리 좀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액대의 역할이다. 배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가 매우 높은 고탄소강을 공구강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적합한 설명은, 탄소가 많으면요 열 처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구강에 쓰입니다. 자, 금속 표면에 스텔라이트나 초경합금 이 두 개 다 단단합니다. 이걸 반쯤 녹여가지고 그 어떤 금속 표면에 눌러 붙인 겁니다. 융착시켜 그 표면층 단단하게 한 것,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단단한 금속을 그 면에다 붙여 단단하게 했다 이러니까
hard facing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표면 경화법인데 영어로는 hard facing,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 hard facing, 한자로는 표면 경화법입니다. 자, 담금질 강 재료를 250 내지 400도씨에서 뜨임하면 어떤 조직으로 변화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고탄수광을 물에서 검냉을 시켰을 때 마텐자이트가 많이 됩니다. 그 마텐자이트가 되는 조직을 250 내지 400도씨에서 뜨임을 해보면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또 트루스타이트를 고정돼서 또 뜨임하면 소르바이트가 됩니다. 소르바이트를 또 그런 온도에서 또 뜨임을 하면 펄라이트가 됩니다. 담금질 열처리 트루스타이트 약 250 내지 400도씨 온도에서 뜨임하면 소르바이트 된다. 소르바이트를 이 정도 온도에서 뜨임하면 펄라이트 조직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법 B와 D가 있지요. 거기에서 유화 시간으로 옳은 것은 잉여 침투액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영접할 때 스페트가 작아 영접 여건과 작업성이 좋으나 온도, 고온, 균열, 결함, 가장 일으키기 쉬운 용접봉은 이렇게 되겠죠. 일으키기 쉬운 용접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요, 저 용접봉은 2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용접봉은 2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에서는 다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용접 외관과 작업성이 좋으나 고온 균열 결함 가장 일으키기 쉬운 용접봉은 이 4313이다. 자, 여기에서 한번 어느 부분에서 이 용접봉에 대해서 한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4316, 4320, 4313, 4302 요 용접봉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궁금한 사람은 또 시간 나면은 요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 4313이다 하는 거. 그리고 요 어느 책의 어느 부분에는 이 용접봉만 가지고도 한번 다룬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또 상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이 4313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기로 두께 2mm 된 강관을 80A로 V형 맞대기 용접할 때 적절한 영광용 가스 용접봉 지름은 몇 mm인가? 가스 용접봉 지름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2분의 T 플러스 1이니까 여기 T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mm라고 그랬죠. 그럼 2분의 2는 1이니까 1 플러스 1 요거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2mm가 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수중 깊은 곳에서 절단 작업을 할 때 수중 깊은 곳에서 절단 작업을 할 때 기포 발생이 적고 고압에도 견디는 연료가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수소가스입니다. 수소가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저수속의 피부가크 용접봉의 건조온도, 건조시간으로 다음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요거는 300 내지 400도씨고 1, 2시간이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요런 걸 조금 이제 별로 많이 안 다뤘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두고 요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속의 건조시간 요거도 표시를 해두고 한 번씩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예열 불꽃이 강할 경우 절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예열 불꽃이 너무 강할 때 불꽃을 절단할 때는 산소 아세틸렌 가스로 불꽃을 절단하는데 그 예열했을 때 불꽃이 너무 강한 것은 어떻게 절단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면은 절단 속도가 빨라지지 늦어지지는 않겠죠.
드래그가 감사합니다. 드래그는 있지 끊는 용접봉에서 쭉 끌고 가는 그게 이게는 예를 불꽃이 강하면 드래그가 짧아집니다. 역할을 반대로 불이나 역할을 일으키기 쉽지 않습니다. 절단면이 거칠어집니다. 그렇겠죠. 이제 불꽃이 예열 불꽃이 강할 때는 절단면이 거칠어집니다. 드래그 여기 또 나왔네요. 가스 절단면에서 절단 기류의 입구점과 출구점 사이의 수평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데 그 절단기 입구에서 절단하는 거하고 저 절단이 끝날 때까지 그 거리를 말합니다. 수평 거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예열 불꽃이 강할 때는 짧아집니다. 정해진 속도로 가스 절단할 때 대개 일정 간격으로 평행 곡선이 나타나며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드래그 라인이라 합니다. 정해진 속도로 할 때는. 자, 여기도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용접에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그죠? 자, 금속의 결정격자. 요게 봅시다. 입자가 갖고, 뭐냐면은 결정격자가 갖고 이럴 때는 이렇게 요 금속 원자, 여기에 다른 금속 이렇게 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취환고용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취환고용체 중에서도 규칙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규칙격자라고 합니다. 슈퍼레티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취환고용체하고 규칙격자는 이게 입자 직경이나 그 성질이 같은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서로 바꾼 겁니다. 침입형 고용체는 철원제 CHOMB처럼 작은 그 원소들이 이렇게 쏙쏙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침입 고용체란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17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70페이지. 넘겼죠. 1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른 시험 방법 분류 기호 중 DFAS. 요거는 본래 요 앞에 두 개인데요. 세 개라는 건 요게 하나입니다. 형광인데 이원성 형광이다라는 뜻입니다. 수세성 이원성 형광 침투액 속건식 현상이죠. 그렇게 됩니다. 2번. 침투 탐상 시험에 적용되는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중 어떤 내용인가? 침투, 그 원리에 해당, 침투액은 어떤 지시를 나타내기 위해 결함이 침투한다. 맞습니다. 조그만 결함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많은 침투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결함 속 침투액이 모두 세척되면 결함에서도 지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해가지고 다 씻겨 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 모든 침투 탐상 시험에서 결함 지시 모양 발광시켜 식별하기 위해 자외선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형광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자, 3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규정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중 기호가 잘못된 것은 수세에 의한 방법 A 맞습니다. 용제 제거에 의한 방법 C 맞습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후 유화에 의한 방법은 W가 아니고 D죠. 그죠?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하는 후 유화에 의한 방법은 B가 맞습니다. 4번. 수세성 침투액을 시험체 표면에서 닦아낸 후 시험표면을 건조해야 되는데 이 경우 건조 온도는 71도C를 넘지 않아야 되는 71도C를 굉장히 높죠. 그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71도C를 넘으면 결함 지시 모양 이 색채가 떨어집니다. 열화되거나 건조돼서 탐상 감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장 같은 데 가보니까 그 헤어 드라이기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오래 하더라고요. 오래 하면은 뭐 71도 훌쩍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5번 자본 탐상 시험 중 먼저 시험체 자화시킨 후에 자본을 뿌려 검사하는 방법을 잔류법이라고 합니다. 시험체를 자화시킨 후에 자본을 뿌려 검사한다. 이면 자화시킨, 말을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시험체를 자화시켰다. 이면 전기를 공급해서 자장이 형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잔류법은 한 번에 전기를 공급해 가지고 자장이 생기고 나서 끊어버린 겁니다. 꼭 좀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연속법, 자화전류를 통하거나 연구자석을 접촉하면서 자분 적용을 완료하는 방법. 이거는 쉽게 말하면 자화전류를 계속 전기를 공급하면서 자화전류가 계속 흐르겠죠. 그때 이제 자분을 적용해가지고 결함을 찾는 것을 연속법이라고 하고, 잔류법은 자화전류, 이제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자화전류가 생겼을 때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단절시킨 후 자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건식법, 자분 적용 방법의 하나로 건조된 자분, 가루 자분을 기체에 의해서 피금사체에 분산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여기 사실 좀 까다로워요. 쉬운 것 같지만 그냥 건식 자분을 뿌리는 좀 어려워요. 쉬운 거는 습식법, 자분 적용법으로 자분을 등유 등 액체 분산 현타구 사용하는, 요게 오히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도 마치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 와전류 탐상 시험이 나왔네요. EC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디 커런트 테스트, 전자유도 시험인데, 시험 코일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내삽형, 표면형, 관통형이 있고 침투형이 없습니다. 요 밑에 다 이제 관통 코일은 뭐 알았죠, 그죠? 요거 보면 되고, 내삽 코일은 이너 프로브 또는 보빈 프로브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있고요. 표면 코일은 팬케이크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것도 프로브 코일 팬케이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자, 한 번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요 와전류 탐상 책에서 찾아서 이 부분을 여기에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여기에 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도록. 어쨌든 이 와전류 탐상 코일에는 관통 코일이 여기 있죠. 관통 코일은 뭐 쉽게 말해서 다른 건 몰라도 OD 코일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내삽 코일은 이너 코일, 그 다음 인사이드 코일, ID 코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뭐냐면 보빈 코일이라고도 한다. 보빈 코일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표면 코일은 여기 이제 팬케이크, 프로브 코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에 프로브 코일, 그 다음에 팬케이크, 요런 거 정도를 알아두십시오. 아, 여기에 와전류 탐상시험에 사용하는 코일이구나. 그 와전류 탐상시험은 우리 지금 본격적으로 배우지도 않는데 코일만 해도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문제 내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두에도 늘 이야기했지만은 이 침투 탐상 시험 이제 기능사 시험을 많이 치는 사람이 딱 보면은 요런 앞부분에 와전류나 누설이나 초음파나 방사선에 이런 문제를 앞쪽에 좀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그런 게 나올 때는 또 풀 수 있는데, 또 어떤 데는 가끔 가다가 그 본문에 있는 어려운 걸 내놓으면 그거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파계 그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여기다 어느 부분 걸 구석에 거 내면은 그걸 못 맞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내지는 않고 요런 게 한 뭐 5문제 뭐 이런 정도 나오겠죠. 나와도 이제 다른 부분을 충실히 하면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 절대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다.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배워야 되고요. 또 자꾸 잊어먹어요. 어떤 데 가다가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한계가 있지. 그걸 다 기억하면 머리가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을 겁니까? 자, 7번. 비파괴 검사할 때 결함의 검출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결함의 이방성. 그렇지. 결함이 이방성이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검사 시스템의 성능 따라서 다르고, 시험체의 기하학적 특성, 균질성 있는 재료의 특성은
검출 확률에 영향이 잘 안 미치겠죠. 그죠? 와전류 탐상 시험 장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검사의 숙련도가 있어야 됩니다. 판독이 어렵습니다. 고속으로 자동화 검사가 가능하고요. 다른 검사법과 달리 고온에서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지시가 정기적 신호로 얻어지며 결과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9번 X선 필름에 영향을 주는 후방산란. 후방산란 이게 되면은 그 필름이 잘 안 나타나겠죠. 적당한 조작법은 두꺼운 나판으로 필름 카세트가 있습니다. 그 후면을 가려버리면 그 뒤로 통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은 앞부분에 저 후방산란 방지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마스크 사용한다든지 그걸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십시오. 누설 시험 LT 중 헬륨 질량 분석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 참 어렵다 그죠? 헬륨 질량 분석 시험의 종류 검출기 프로보법, 침지법, 진공후드법이 있다. 압력 변화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나왔으니까 표시해 두고 항상 이제 알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 누설시험 책을 또 찾아서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서 한번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아마 요거는 책 같은 걸 찾아서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그렇게 없을 때는 요런 정도로 표시해서 알아두십시오. 11번 시험체의 도체에 전류 흐르도록 한 후 형성된 시험체 중의 전위분포라고 했습니다. 전위분포를 계측하여 표면부의 결함을 측정하는 시험법은 전위차 시험법이다. 서모그래피는 감열 재료로 화상 형성하는 것이고 유화제 적용 침적법 가장 일반적이고 침투액과 구분하기 위해 분홍색, 갈색, 연노랑색으로 착색한다. 붓칠은 과유화 결함검출감도 저하를 일으킨다. 단 유화 처리할 때 시험면에 균일하게 유화시간 적용하는 것이 과유화나 유화 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유화제 적용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한번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요걸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요거 전위분포를 계측하는 것은 전위차 시험법이다 하는 걸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알아주면은 시험 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